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세뇌 탈출 20탄입니다. 오늘은 어제 했던 우남 이승만의 참 천하의 기서, 독립정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책, 1904년 감옥에서 6년째 갇혀 있었던 청년 사형수 29살짜리 청년이 쓴 한국인의 운명을 뒤바꾼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2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좀 욕심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 끝낼까 두 부로 나눌 생각을 못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제가 어저께 대구 우리 이선본 모임이 있어서 원래 모임이 있어서 기차 놓칠까봐 뛰어나가느라고 중간에 그냥 엉뚱한 데서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조금 오버래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 얘기 중에 조선시대의 지배계급 혹은 지배 문화가 이게 성리학 탈레반이다. 그 얘기부터 다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리학, 유학 그러면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기질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유학, 공맹하고 성리학을 많이 구분해요. 왜 그러냐면 공맹은 공자맹자는 우주론을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전통사회에서는요, 우주론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우주론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는 둥글게 생겼고, 그러니까 태양이나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런 우주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불에 타서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사실은 갈릴레오가 겁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탄핵이 왜 일어났을까? 그때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오바마 행정부가 뒤에서 펌프질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고매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영어로 발표하면 안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대중적인 유튜브로 대중의 언어로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일종의 금기를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사이에 알아야 될 거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버린 그런 금기가 있다고요. 이 인간 문화에는. 이런 금기를 깬 게 바로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 전에도 지구가 둥글게 생겼고 그 다음에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다. 이런 얘기들은 식자층 사이에서는 라틴어로 고매한 라틴어 문서로 많이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식자층 사이에서는 이 갈릴레오는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의 언어는 라틴어예요. 근데 갈릴레오는 이 플로렌스 지방의 이탈리아어, 그러니까 시정 잡배의 언어죠. 플로렌타인 이탈리언이라 그래가지고 그 플로렌스가 이 르네상스나 이 현대의 저거를 키우는 거에 결정적인 도시예요.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이것만 플로렌스 지방이 아니고 거기서만 그 사람들만 플로렌스 지방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단테의 신곡도 플로렌타인 이탈리언, 그러니까 플로렌스 지방의 이탈리아어로 쓰였어요. 그게.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서양의 시인들이나 학자들 중에는 단테의 신곡을 원어로 읽기 위해서 14, 15세기 플로렌스 지방의 이탈리아어를 익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갈릴레오도 마찬가지고요. 플로렌타인 이탈리안어로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키아벨리 있잖아요.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이 플로렌타인 이탈리안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론 보면서 저는 첫머리 보면 막 배꼽 잡고 웃어요. 왜냐? 거기 첫머리 보면 누구누구께 이 훌륭한 이 책을 제가 정성을 다해서 바치옵나이다 이런 서문이 있는데 이게 거의 조크라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걸 라틴어로 썼어야 될 얘기거든. 왕과 지배자들 사이에 어떤 계산 통박이 돌아가고 그 계산 통박을 좀 더 공익을 위해서, 공화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좀 더 제대로 통박을 돌려야 된다. 이 무시무시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시정 잡배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 헌사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아니 그 헌사라도 좀 이탈리아어나 그리스어로 쓰지. 헌사조차도 시정잡배로 써놨으니까 이게 지금 농담하자는 건지 진짜로 헌사인지 헷갈린다니까요. 굉장히 능청맞은 책이에요. 어쨌거나 갈릴레오도 똑같아요. 자기 얘기를 그 사람의 이제 대표작이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인가 뭐 디알로고라고 불려요. 다이얼로그 영어로. 그 책인데 이거를 전부 시정잡배 언어인 플로렌타인 이탈리안어로 썼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망원경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시정잡배 언어로 썼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시정잡배 언어예요. 뿐만 아니에요. 시정잡배들이라고 할지라도 라틴어는 못해도 세문할 줄 알잖아요. 수학. 그러니까 과학적 명제를 기술할 때에 수학을 이용할 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게 갈릴레오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메시지는 이 고매하신 교황이나 고매하신 그 지식층에서 보면 시정잡배 정말로 막 감옥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여자 장사도 하고 술 장사도 하고 무슨 브로커도 하고 뭐 물건 만들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눈으로 당신 머리로 당신의 언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라고 굉장히 은밀한 비밀스러운 진실을 보급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놈이다. 얘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게. 우남도 똑같아요. 이 독립정신이 대중의 언어로 쓰여진 지금까지도 유일한 정치 철학책이잖아요. 고매하신 지금의 모 대학 교수님들께서 정치 철학책 쓰시는 분 드물 뿐 아니라 서로 쓴다 그래도 고매하게 쓰죠. 독립정신은 굉장히 소박한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로 쓰였단 말이에요. 한문도 거의 안 섞고 그냥. 그러니까 독립정신 이후에 15년 후에 나온 3.1운동 선언문이랑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 3.1운동 선언문은 한자 단어 쫙 써서 폼을 빡 잡고 들어가잖아요. 오등은 자해, 우리들은 이번에 뭐 이런 소리 아니에요. 독립정신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체 스타일도 굉장히 구어체예요. 사실은 무지하게 구어체라고 이게.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사회 지배층은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이 성리학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자 맹자와는 상관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종교거든요. 우주론이라고요. 공자 맹자는 우주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회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뭐 군군, 신신, 부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무슨 삼강오륜에 무슨 우주론이 있냐고요. 근데 이 성리학은 뭐 성이 리고 그러니까 사물의 본성은 곧 우주의 합리적 이치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고 뭐 대충 그런 뜻일 거예요. 성이 리란 얘기는. 그게 성리거든요. 리가 뭐 기고 어쩌고 저쩌고 음양이 어떻고 오행이 어떻고 중얼. 이거는 종교체제죠. 그러니까 극도로 배타적인 종교체제예요. 성리학은. 그러니까 이 종교적 관점을 가지니까 서양 것들은 악마야. 우린 정이고. 그러니까 위정척사라는 게 정의를 수호해서 악마를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위는 그 호위대할 때 위거든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정의를 지켜서 사는 악마고요. 척은 물리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의를 지켜서 악마를 물리친다. 이게 위정척사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척화비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잖아요. 이 대원군이 성리학자들이랑 짝짝꿍 돼갖고 이게 척화비가 어저께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척은 배척한다거든요. 그럼 화는 그 서양인가 보다 뭐 현대 문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대 문명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노선을 뜻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배척하겠다가 아니라 현대 문명과 잘 지내야 될지도 몰라. 싸우지 말자. 현대 문명과 싸우지 말자라는 노선이 화예요. 그 노선을 얘기하면 반란이에요.
반역이고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게 적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현대 문명과 싸우지 말자라는 소리조차 하지 마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저 흉측한 돌덩어리를 세운 게 척합이 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척합이에 저게 한자 좀 잘못 썼는데 양자를 서양 오라케가 침범해 온다. 싸우지 않으면 평화다. 평화는 반란이다. 반역이다. 그게 척합이의 내용입니다.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 매국. 이 짓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멘탈이 특이해요. 그 충북의 이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 탈레반들이 모시는 송자라 그래서 모시는 게 송시열인데 송시열의 근거지에 가면 만동묘라는 걸 지어서 그 당시부터 망해버린 이미 청나라 때 지었단 말이에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사당을 지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만동묘의 그 허들의 일꾼 빗자루질 하는 놈도 워낙 위세를 부려서 그게 원님보다 힘이 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지어놓고서 이게 내내 제사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제 때 들어와서 야 그 제사 모시지 마 하고 막아놓으니까 무슨 짓을 저질렀냐. 그 개구멍 뚫고 들어가서 제사 지냈어요. 1940년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미친 탈레반들이죠.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유림에 계시는 분들은 뭐 유학의 도리를 얘기하시는 건 좋아요. 거기 좋은 도리 많습니다. 저는 유학을 한 사람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마천이에요. 사마천을 제일 좋아하는데 나는 그 양반이야말로 정말 그 유학의 어떤 멘탈, 유교의 멘탈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학의 멘탈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성리학의 그 몇백 년 세월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유림에 계시는 분들을 존경을 좀 하는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근데 성리학에 대해서는 얘기 싹 씻어버리고 고매한 유학의 원리만 얘기한다? 안 되죠. 성리학이 잡아먹었던 유학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거부터 밝히셔야죠. 그래야 유학자죠. 이 성리학 탈레반들이 만든 구호가 아직 우리 언어에 남아 있잖아요. 야, 그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런 일 하고 사냐? 그 대명천지가 그 탈레반 용어예요. 뭐 밝은 대낮에 이런 뜻이 아니고 위대한 명나라가 상징하는 우주 질서란 뜻이에요. 그 뜻이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뒷구절 붙죠. 숭정 1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이신 숭정께서는 해와 달과 같도다. 이게 탈레반 미친놈들이죠, 이거. 그렇잖아요. 더 웃기는 얘기 드려드릴까요? 이 풍조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누구지? 그 사막사인가? 삼열사인가 있어요. 그 효종이 그 청나라에 개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랑 이제 저기 뭐예요. 그 화친 논의할 때 여기서 그 사신 3명을 보낼 때 이제 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항복해놓고 가서 화친을 논의하는데 가서 잘하고 와야 되는데 개기는 거예요. 막 개 상욕하고 말하자면 황제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청으로 아마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꿀 때 가서 그 짓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참혹하게 찢어 죽이고 뭐 빻아 죽일 정도로 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이라기보다 서간집이에요. 3명이. 사막사라 그래요. 사막사. 꽤 유명한 그쪽에서는. 이 사막사가 이제 그 청나라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낸 그 편지들인데, 그건 뭐 아주 얇은 소책자죠. 이런 건 잘 팔려요. 제가 그거 파는데 관계를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 짭짤한 돈으로 잘 팔려요. 그런데 상당히 작품성이 높은 묵죽도 이런 건 안 팔려요. 그 고서화 쪽에서 보면 그런 건 아예 그러니까 똥값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세태가 아직도 우리가
이 성리학 탈레반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그때 멘탈이 뭐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선은 아름다운 나라고 슬기로운 우리의 조상. 국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슬기롭게 뭐가 슬기로워. 대명천지 숭정 일월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백 년을 지배한 사회인데.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대로 인정을 해놓고 그걸 문제점을 직시할 때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성리학 탈레반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남의 그런 우남과 같은 존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일종의.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왜 저렇게 찌질하게 저런 성리학 탈레반과 같은 그런 멘탈에 짧게 잡으면은 극악해진 게 이제 효종 때부터니까 이제 그게 1400년경이라고 보면 짧게 잡으면은 한 500년. 그다음에 길게 잡으면은 아니요. 1592니까 2600 짧게 잡으면은 한 200~300년. 길게 잡으면은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깊게 내려가요. 조선 등장 또 고려 때까지 내려간다고요. 그 배경이 뭔가 한국인의 뭔가 아주 나쁜 점이 있나 극복할 수 없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이게 병리적인 거거든요. 이런 병리적인 게 생겼나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는 병리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좀 생긴 배경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걸 저는 편자 제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편자 신드롬. 어저께 이제 급해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이 발굽이 이게 이제 발톱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맨 마지막에 그게 발톱이 이제 발달한 건데 발가락 하나의 발톱이 해부학적으로는 이게 사람을 안 태우면은 꽤 딱딱한 땅도 잘 달려요. 근데 이 사람이 무게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80kg, 100kg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비까지 하고 그러면 이 발굽이 조금 땅이 딱딱해지면 갈라져요. 이게. 그럼 말 발굽이 갈라지면 발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발목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을 죽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은 그전에는 딱딱한 땅에서는 사람이 타고서 막 달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라의 무슨 흙으로 빚은 거에 이렇게 말탄 장수가 나온다. 그거 다 상징이에요. 실제로 장수가 말을 탔다면 그 말에는 특별히 만든 청동이나 혹은 가죽 같은 걸로 만든 신발을 신겨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도 그랬거든요. 로마 쪽 땅들이 돌이 많고 딱딱하니까 장군이 타는 말을 위해서는 그 말은 청동으로 만든 신발을 신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자를 호스슈라 그런다고요. 말 신발. 근데 이 우리가 편자는 보통 말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거에 못을 박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일드 호스슈라 그래요. 그때 네일이라는 건 못 박는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네일드 호스슈가 나오기 전에는 대규모 기마 군단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땅이 딱딱하고 돌이 많아서. 네일드 호스슈.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U자형으로 생긴 납작한 쇠판을 말발굽 아래다 대고 거기다가 못을 박는 네일드 호스슈가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말하자면은 한반도에 기마군단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국사책이나 뭐 이런 어떤 혹은 동이족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초원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아시아와 아시아와 저쪽 유럽을 잇는 초원에 난 길이 있었다. 이렇게 초원으로 된 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말짱 꽝인 소리예요. 초원 길이 아니라요. 초원 바다입니다. 풀밭 바다. 여기 지도에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 지도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를 맨 앞으로 한번 끌어볼게요. 맨 앞으로 가져오게. 이게 흑해거든요. 여기가. 흑해에서부터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그다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렇게 거쳐가지고 카스피해 위로 해서 쫙 거쳐가지고 이게 몽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만주의 내몽고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크기가 미국만 해요. 혹은 지금 중국만 해요. 그러니까 광대한 풀밭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여기에. 이 풀밭 바다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 6, 7천 년 전부터 말을 키웠죠. 처음에는 식용으로 키웠어요. 그 다음에는 마차를 끄는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그걸로 키웠고 이제 그때 이제 좀 용감한 젊은 애들이 아리따운 아가씨 좀 말하자면 꼬여보려고 그 위험한 말을 탄 거예요. 그냥 말 장등이야. 그 정도로 타는 거지 그때 일반적으로 말 타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초원길에 일반화돼서 말이 이제 그 일반화된 이 말하고 이 말에 바탕한 기마군대가 여기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중국 몸통부예요. 영어는 차이나 프라퍼라 그러는데 이 중국 몸통부라는 건 맨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중국 몸통부라는 건 여기 하얀 데예요. 여기하고 이제는 말이 편자를 달았으니까 아무데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편자가 이게 10세기에 발명이 되는데요. 10세기에 편자가 발명이 되는 순간 이 초원지대, 유라시아 초원지대라 그러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ESB 이 광활한 초원지대의 어마어마한 유목 에너지하고 중국 몸통부의 농경 에너지가 결합한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합을 최초로 시도했던 제국이 거란입니다. 이게 편자 제국이죠. 이제 말이 막 이제 초원지대 부드러운 데도 가고 딱딱한 흙도 가고 마음대로 다 다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 한 20만, 30만 기마군대 몰고 들어가면 기마군대가 20만이 가면요. 말 자체는 한 병사당, 한 기마병당 3마리 정도 끌어요, 보통. 그러면 말이 60만 마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땅이 흔들린다고요, 진짜로. 그게. 그러면서 휩쓸어 버린다고, 이게. 그럼 못 당하는 거죠. 이 편자제국의 힘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이후로, 거란 다음이 원이잖아요. 원 이후로는 항상 이런 대규모 기마군대에 바탕한 이 유라시아 스테페벨트, ESB하고 중국 몸통부, 농경지대, 그게 결합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 그랬죠. 그 다음에 명도요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는 명도 어마어마한 기마군대를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명이 한마디 꽝 하면 저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깨갱 했다고요. 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청은 원래 뿌리는 만주의 농경민족이에요. 거기가 원래 기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상 기마 쪽이랑 이게 부닥쳐야 되니까 우리 고구려도 그러거든요. 베이스는 농경이라고요. 근데 기마랑 말하고 부닥쳐야 되니까 말을 타죠. 기마병을 기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벌써 청 같은 제국이 되면 이거는 직할은 안 하죠. 저쪽을. 직할은 안 한다고. 저기 카자흐스탄까지. 그러나 사신 한번 보내면 명령 한번 때리면은 그냥 다 깨갱하고 와서 복속을 하죠. 그러니까 거란부터 시작해서 원 이후로는 이 아시아의 그 유라시아의 힘의 원천이 무시무시한 힘의 원천이 저 미국 본토만 하고 지금 중국만 한 그 ESB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 그러니까 유라시아 초원 벨트의 그 에너지와 거대한 그 농경 단지인 중국 몸통부의 에너지가 결합한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 두 개의 에너지가 결합한 제국 혹은 그 두 개의 에너지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직접 초원지대를 다 장악하진 않더라도. 이게 한국에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밥이 된 거예요. 밥이. 대항할 수 없는 에너지의 바로 옆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약 100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 대항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신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병을 앓게 되죠. 저는 그래서 그걸 편자 신드롬이라 그래요. 이 편자 신드롬의 완성된 형태가 성리학 탈레반입니다. 이게 성리학 탈레반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체제를 만들어 놓고 저쪽에 대항도 했다가 비굴하게
엎드리기도 했다가 배신도 했다가 그러면서 내부는 들들들들 볶아서 그 이상한 종교체제, 사교체제 하나에 온 백성을 다 복속시켜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간신히 유지하는 거죠. 병적인 방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갇혔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기마군사 기술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국사업자들 또 이른바 환빠라 그러죠. 뭐 말 달리는 기마민족, 동이족이 어떻고, 동이족은 정의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이거 다 약간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반도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말이 못 달렸는데, 10세기까지. 말도 못 키워요. 관목습하고 논밭밖에 없는데 뭘로 말을 키워요? 풀밭이 있어야 말을 키우죠. 그러니까 다 그건 그냥 뭐라 그럴까, 말 달리는 평온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타지죠. 이 기마군사 기술의 역사를 보면 잘 알아요. 이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요.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베개 한 장이에요. 필로우 새들이라는 건데, 이 필로우 새들이라는 건 뭐냐면 길쭉한 베개 같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사람이 말 등에 올라타면 말의 척추에 사람의 몸무게가 실려서 척추를 상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사람 몸무게를 척추 양쪽의 근육으로 분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제일 처음 나온 게 약 3,000년 전부터 나왔는데 베개 한 장이에요. 이게 스키타인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길쭉한 베개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말 척추 양쪽에, 말 잔등 양쪽에 길게 걸어놓고 올라타면 사람의 그 하중이 이제 저거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척추에 안 걸린다고요. 그래서 말의 척추가 보호가 되죠. 이 베개 한 장을 하면 이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세를 지탱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상태에서는 활을 못 쏴요. 기마궁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싹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갖고 특정 장소에서 말을 멈추거나 말에서 내린 다음에 활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멈추거나 내려서 거기서 활을 쏴요. 그리고 다시 말 올라타고 이동을 해요. 이런 기마군단이 나온 게 한 2000년 전쯤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마군단에 걸려가지고 로마 최고의 부자 정치인 아버지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 부자 정치인이 누구냐? 시저와 권력 투쟁하던 크라수스 아버지 아들, 그 부자예요. 그 로마의 최고 갑부예요. 크라수스가. 그 최고 갑부 아버지 아들이 이 파르티아 지방의, 파르티아는 이제 이란 이제 아리아족의 일족이에요. 페르시아 일족이에요. 그 파르티아 지방에 이 베개 한 장 쓰는 기마 부대에 걸려서 죽어요. 로마 군단이 개 작살나고서. 그리고 이제 그게 1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번에 공포스러운 기마군사 기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영어로는 새들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딱 보시면, 아, 그래서 이거구나. 자, 잠깐만요. 하고 바로 아세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 이 통나무를 깎았는데, 가운데 말 척추에 안 닿게 만들었잖아요. 양쪽에 지지 발 놓고, 그걸 패들이라 그래요. 이건 바라고 불렀죠. 바를 놓고 그 바를 이렇게 브릿지식으로 나무가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나무 프레임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쿠션하고 가죽을 얹어서 안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장이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장에다 대고는 뭘 할 수 있냐? 튼튼한 등자를 걸을 수 있어요. 사람 몸무게를 다 실을 수 있는 등자를 매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자를 매달고 사람 몸무게가 지탱이 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달리는 와중에서 활을 쏠 수 있게 돼요. 기마궁사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와중에서 활을 쏘게 되는 게 이게 무용총의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 이거 4세기에 이게 나오는데 무용총 그림도 4세기에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그린 이 무용총 그림은 당시의 첨단 기마 군사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프레임 한 장을 사용해서 프레임 한 장이면 등자를 달거든요. 등자가 올라타 갖고 달리면서 활 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저기 저 활 쏠 때 요렇게 하시는 거 보여요? 요거 잠깐. 요거 보이나? 요거 보여? 예. 네. 요렇게. 활은 이렇게 쏴요. 우리나라 활은. 활 이렇게 안 쏴요. 서양 활은 이렇게 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핑거 그립이라 그래요. 이거는 thumb이에요. thumb drawing. 이건 finger drawing. 그러니까 핑거로 현을 당긴다는 거죠. 핑거 드로잉을 하면 여기까지밖에 못 당겨요. thumb drawing을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양궁 선수들 보면 여기까지 딱 당겨서 쏘잖아요. 이거는 핑거 드로잉이에요. 이게 지중해식이에요. 이 한국 활은요 그렇게 안 쏴요. 예, 몽고 활이나 한국 활은 이렇게 딱 이걸 활에서는 줌이라 그래. 주먹을 줌으로 딱 활대를 잡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줄이 이렇게 걸려요. 여기다 깍지를 껴요. 활깍지. 그래가지고 이걸로 여기까지 당기는 거예요. 귀 뒤까지, 어깨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국공 요새 들어서는 조금 이게 활 쏘는 영화 보면은 이 제대로 이 thumb drawing, thumb이 엄지잖아요. 엄지에 걸고 당기는 거거든요. 깍지를 여기에 껴서 그 깍지로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은 아까 활은 이렇고 줄은 여기로 당긴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깍지도 그러니까 이게 thumb drawin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활쟁이들 활 많이 쏘는 사람들은요 이 엄지가 기괴하게 이만큼 커져요. 이 깍지에 밀려가지고 엄지 마지막 토막이 저도 활 옛날에 많이 쏠 때는 이거 한 배 반만 했어요. 그때 제가 한량이고 참 즐거웠죠. 요새는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thumb drawing 하고 있잖아요. 그림도 여기까지 어깨까지 쫙 당기잖아요. 이거 천마총 그림 보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활을 어깨 위까지 당기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 여기 맨 아래 왼쪽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제가 이제 금방 보여드린 대로 엄지손가락 써가지고 활을 어깨까지 당기잖아요.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살벌하게 가는 거죠. 활이. 그러니까 이게 등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등자를 꽉 밟고서 몸무게를 딱 받쳐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기마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4세기에 이게 완성된 군사기술입니다. 그로부터 한 600년이 지난 다음에야 편자가 나와요. 기마공사만 해도 편자가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데는 못 들어와요. 딱딱한 땅, 돌 많은 땅에는. 부드러운 땅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 편자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디든지 내달릴 수 있죠, 말이.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기마군사 부대라는 게 이제 공포스러운 전천후 부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우리 선조들이 어떤 공포 속에서 살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1000년쯤 되는 공포예요. 이런 공포 속에서 사니까 병적이 되는 거죠.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면 그 대가? 성리학 탈레반? 자기들끼리 노예 만들어가지고 줄이 트는 거죠. 인구의 20, 30%를.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노예 제도를 가지고 가장 마지막까지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요번에 저 IT에서 얼마 전에 왜 지진 났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보면 그 IT 그 카리브해에 있는 그 부두교 믿는 많이 유행하는 나라요. 거기서 보면 지진이 났는데 구호물자 늦어진다고 사람들이 그 지진에서 숨진 시체를 끌어다가 바리케이트를 쌓고서 시위를 벌이고 막 농성을 벌이고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보고서 야, 저런 정말 민도가 낮아도 어떻게 저렇게 났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IT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예 해방 반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국가였었어요. 200여 년 전에 1800년경에 IT가 거기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사탕수수 농장이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흑인 남성 노예도 5년 10년 만에 죽어나간다고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흑인 남자 노예들이 부두교를 앞세우고서 저 백인들이 믿는 크리스찬은 그건 쟤들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부두에 있다. 그래 부두교 앞세우고서
엎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참혹하게 프랑스 남자, 여자, 애들까지 다 잡아 죽이고 해방국가 만든 다음에 이 노예 해방 전쟁을 중남미로 수출하려고 기도까지 그런 시도까지 했다고요. 그 IT가 200년 전에 노예제도를 탈피했는데 대한민국은 한국은 불과 100년 전까지 노예제 사회였다니까요. 1894년에야 법률적으로 노예제가 없어졌고요. 저보고 뭐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하고 뭐 욕을 해도 좋은데 노예제도의 실제적 그 힘이 없어진 건 일제 때예요. 일제를 관통하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그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건 우남 이승만이 실시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농지개혁 때 완전히 이게 빠진 거예요. 창피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기마군사 기술 때문에 이런 편자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런 편자제국의 무시무시한 힘에 아래서 숨을 죽이고 살았단 말이죠. 1000년을.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게 편자 신드롬이에요. 그 편자 신드롬의 완성판이 바로 성리학 탈레반입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가 남아서 그 이 핵에 망측한 종교로 나타난 게 주사파죠. 자, 그러면 이 1000년 편자 신드롬에 병들어 찌든 조선이 어떤 곳이었냐. 이거에 대한 생생한 기록은 너무 잘 아시죠? 그, 누구죠? 버드 비숍. 그 영국의 여행가이자 여행 수필 쓰는 사람이죠. 버드 비숍이 이 조선 말기 상황을 아주 그 병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여러 개 하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법 괜찮은 초가잖아요. 이 초가가 한반도에 있는 초가가 아니고 간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Korean hamlets with houses of a very superior class to those in Korea were sprinkled over the countr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간도의 교포들이 짓고 사는 집이나 그 살림살이나 그 먹거리나 그 생활 수준이 이 한반도에 있는 오리지널 한국인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한반도가 이 조선이 얼마나 망할 놈에 활 쏴서 죽였잖아요. 조선 때. 왜 그러면 사람이 없어지면 세금을 못 거두니까 국경을 딱 막아놓고 거기 넘어가는 거 활 쏴서 죽였다. 그래 두만강에 압록강에 하얗게 시체가 깔리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활 맞아 죽은 시체들이. 지금 탈북자 죽이듯이 북한 초병이 똑같은 짓을 조선 내내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생활 수준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140가구가 750에이카를 경작한다고 나오는 750에이카면 이게 한 400헥타쯤 돼요. 400정보. 370정보쯤 돼요. 그럼 140가구가 370정보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370헥타를 했다는 얘기는 한 가구당 2헥타가 넘잖아요. 그럼 아무리 밭이라 그래도 만주의 밭은 굉장히 기름진데 2헥타를 하면요 6,000평 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농지 1헥타 3,000평만 가져도 상당히 그 괜찮게 사는 중농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균이 2헥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버드 비숍이 봤던 이 마을의 경우에 생활 수준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드 비숍의 그 책 곳곳에 보면 아니 한국인들 연해주나 간도 가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인간적으로 훨씬 더 부드러운 생활을 한다. 근데 어떻게 조선 땅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다스한 거지같이 사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런 조선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남 같은 인물이 튀어나와가지고 1904년에 독립정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의 잠을 흔들어서 깨우기 시작한 거인이죠. 1000년의 편자 신드롬에서부터 이 한민족을 흔들어서 깨운 거인이라고요. 이 사람의 멘탈이 1898년 만민공동회 때부터 무렵부터요.
1960년에 4.19에 쫓겨날 때까지 약 70년, 60년에 동안 한국인한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60년의 한국인의 멘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6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가만히 보셔야 돼요. 이 사람 그러면 잘 실감이 안 가실 텐데 이거 보시면 이제 바로 실감 가실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책이 저거예요. 그 독립정신 옛날 판본이에요. 이게 독립정신 이렇게 생겼다. 이거 옛날 거. 독립정신. 근데 지금 독립정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 무슨 일 했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독립정신은 언제 나온 거냐면 1898년 만민공동회의 청년 스타였다가 그 헌법 입헌군주제 주장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서 갇혀 있다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짓 했냐. 1905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미국에 이제 밀사로 보내요. 고종이. 밀사로 보내니까 이제 미국 가서 밀사가 되겠냐고요. 만나는 동 마는 동에서 밀사는 실패하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이제 고학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오늘 그 얘기 좀 할게요.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에 의해서 영향받은 중립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 우남 연구한다는 그 선배 세대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걸 무슨 중립국 영세독립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 논문 발굴해갖고 직접 읽었는데 찾아내갖고 그때 보니까 이 논문이 1970년경까지 인용이 돼. 그러니까 논문 나오고 60년 동안 인용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3의 나라가 이 중에 하나랑 무역을 하잖아요. 해상 무역을 하면 이 나머지 나라가 이 나라의 배를 공격을 하는 게 당연했어요. 깨뜨리고 부수고 납포하고 끌어와서 약탈하고 이게 당연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왜 미국은 유럽 각국에 대고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였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야 니들끼리 전쟁을 하든 말든 해상무역은 좀 내가 자유롭게 하게 해줘. 그러니까 전시에 있어서 전시에 있어서 무역의 중립성에 관한 논문이에요. 이게 무슨 국가의 무슨 영세 중립화 방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국제무역 질서에 관한 얘기예요. 논문이. 니들끼리 전쟁하더라도 나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해줘요. 그중 누구랑도. 그 원칙이 미국이 확립시켜온 원칙이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참 나중에 다른 책 소개하지만 이 논문 나오고 나서 4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3년 후에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잖아요. 그때 뛰어들 때 명분이 뭐예요? 미국의 해상무역 자유를 독일이 침해했다 아니에요. 독일 유보트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실어나르는 화물선, 상선을 공격했잖아요. 독일 유보트 잠수함들이. 그래서 미국이 열받아 갖고 그거 명분 삼아서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이 무엇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질서에 관한 그 원칙이고 가치다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주목을 해놓은 논문이에요. 우연인지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남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당시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면 아이비리그잖아요.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지금 미국의 한 해에서 배출되는 박사 논문 소지자, 박사 학위자가 한 4만 명 돼요, 한 해. 그런데 그 중에서 1910년,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 해에 몇 명 배출됐을까? 제가 보면 500명 미만이에요. 미국 전체를 털어서. 그럼 그 중에 아이비리그인 사람이 몇 명일까? 아이비리그 전체 다 털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털어갖고요. 코넬 다 털어서 몇 명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한 300명, 400명.
그러니까 그 300명, 4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우남이. 미국 전체 아이비리그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300~40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라. 그래 박사학위를 딱 딴 다음에 1910년에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거 제가 우남 연구하면서 또 좀 깠죠. 밝힌 건데. 그러니까 우남 연구를 하려면요. 세계를 다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멋있게 생겼죠. 워너 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백화점의 정찰제와 백화점 광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갖고 미국의 백화점 업을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시어스 이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로 꼽히냐면 그 저급이에요. 록펠러급이에요. 부자로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유태인인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이 워너 메이커가.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저거 있잖아요. 저기 그 뭐죠? 그 극작가 버나드 쇼. 버나드 쇼의 그 무슨 작품이더라? 그 작품에 보면 그 자선가가 한 명이 나와요. 등장인물에. 그 자선가의 이름이 워너 펠로우예요. 워너 펠러인데 워너 펠러가 이게 워너 메이커랑 록펠러를 결합한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인데 우남이 이 워너 메이커를 돈줄로 딱 엎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요. 그 돈이 뭐에 쓰이냐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그 서울역 앞에 있잖아요. 그걸 지을 때 쓰여요. 그리고 그 돈이 그 지금 종로에 얘기가 있는 YMCA 빌딩, 그 빌딩은 그때는 안 썼지만 그 자리가 그때 확보돼서 상당히 큰 건물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요. 그때 새마을운동의 이름이 YMCA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지도 공부하고 세계 각국 나라 공부하고 세계 각국 나라의 정치 문화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수는 많은데 전통 목수의 용어랑 새로운 일본 애들이 잔뜩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목수나 목공의 치수 용어 일본 애들은 벌써 이제 현대께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현대 문명께.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전통 목수가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 거를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옮겨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직업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예를 들면 대장장이 기술 좋죠. 그런데 현대적 대장장이의 도구라든지 그 기법이라든지 그 치수나 그 측정 방법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 완전히 삼류 사류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갈 때 이 전통 기술을 가진 사람이 현대 기술로 버전을 바꾸는 거 그런 종류의 직업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그때.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기서 이 돈만 갖고 시킨 게 돈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동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라는 운동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존 머트예요. 이 사람 우습게 보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미국 시민운동의 아버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요. 이 사람 미국 YMC를 이끈 사람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참전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대항하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루즈벨트 때부터 나치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을 일으켰고요. 파시즘에 대항하는. 그 공로로 제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존 머트. 그래서 우남이 존 머트의 그 시민운동론을 많이 번역해요.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YMCA 운동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소개를 안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소개를 안 하는데 이 존 머트의 부하가 있어요. 플래처 브록만. 존 머트는 이제 미국에 딱 버티고 있고 플래처 브록만은 한국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시민운동을 지도한다고요. 그러니까 플래처 브록만이 겉으로 보면 지도자로 내세워놓고 실제 지도자는 이제 1910년이니까 이제 35살이죠. 그렇죠. 35살 된 프린스턴 박사 막 따고 돌아온 우남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남이 전국을 휩쓴다고요. 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
그러니까 우남이 어떤 인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급의 거인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야지,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라니까요.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런 일을 하니까 일본 애들이 겁이 팍 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YMC 운동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새마을 운동 때문에. 기독교 청년 버전의 새마을 운동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 때 청년부장의 80몇 프로가 교회 청년부장들이에요. 농촌교회 청년부장들이 새마을 운동에 청년부장을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 문턱 바깥이에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 사람들이 조직을 할 줄 알거든. 조직 운영할 줄 알고. 근데 이 YMCA 그 운동이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적인 거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애들이 겁이 나니까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요.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지도자들을 싹 잡아가니까 사실은 우남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은 미국 눈치 많이 볼 때예요. 왜 그러냐면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청일전쟁 때 프랑스와 러시아는 청을 지원했고요.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서 이겼어요. 러일 전쟁도 똑같아요. 영국이 지원해서 러시아를 이긴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 지원해서.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편이라고 일본은. 그러니까 상전이 영국과 미국이에요. 당시에 일본의 상전은. 그러니까 우남을 못 건드려. 저거 선교사들이랑 미국 뒤에 범털들이 쫙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이제 겁이 나니까 우남 보고 나가라 그런다고요. 그 우남이 그때 나오죠. 나왔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1912년 대선에서 우남의 뒷배를 봐줬던 바로 이 우드로 윌슨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우남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우드로 윌슨이다. 아니에요. 우남과 우드로 윌슨은 그런 관계 아니에요. 우드로 윌슨 그때 총장이었고 박사학위 지도 논문 교수는 따로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우남이 굉장히 개혁적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버드는 그땐 학풍이 보수적이에요. 지금은요, 오히려 거꾸로죠. 하버드나 이런 데는 좀 리버럴하고 프린스턴 그러면 지금은 깡보수 백인 우월주의 분위기가 도는 학교로 꼽혀요. 고리타분한 학교로. 100년 전엔 거꾸로예요. 왜 그러냐면 프린스턴은 영국이 아니라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인들이 지었다고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장로교 계통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영국이라고 부르지만 영국의 절반 아래는 잉글랜드고 절반 위는 스코틀랜드 아니에요.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옛날 정복 피정복 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그래 감정이 안 좋아요. 서로 사실은. 스코틀랜드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그 리버럴들, 자유주의자들, 지금 PC 리버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은 학교예요. 프린스턴이. 그러니까 우남이 하버드 다닐 때 학교 당국하고 지도교수랑 마찰이 심하니까 프린스턴으로 그래서 옮겼다고요. 옮기니까 그때 우남이 신세가 펴요. 우드로 윌슨이 우남한테 반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놓냐면 범톨 교회에 가서 주말에 가서 연설하게끔 해줘요. 그러면 동아시아의 세계, 일본 이야기, 한국 이야기를 섞어서 근사하게 우남이 연설을 해요. 그러면 범톨 교회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100불이고 뭐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그때 돈 100불이면 50불이고 주면 그 50불이 한 4,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치면. 그러면 그런 거 주말마다 가서 하면은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한 5, 60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그럼 절반, 그때 학비 비쌀 때니까 그땐 대학이라는 건 최상류층만 다니는 거예요. 그 학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남이 그 무렵일 거예요. 아들하고 딸을 부르잖아. 아들하고 자기 부인을. 그런데 부인이 딴만 먹었는지 10대 중반쯤 되는 아들만 보내는데 그 아들이 여행 중에 이질에 걸려서 우남의 무릎에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남이 부인이랑 헤어지게 되죠. 그 우남이 그래서 혈육을 못 남기죠. 어쨌거나 이 우드로 윌슨이 그렇게 우남의 생활을 봐준 사람이에요. 뒷배를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드로 윌슨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1912년 11월 달에. 그때 우드로 윌슨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제 그 그룹들은 뭐냐, 흑인,
유대인, 도시에서 이겨야 되니까. 아이리시, 이탈리언,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코틀랜드인들. 그러니까 미국 메인스트림, 앵글로 섹슨이 지배하는 메인스트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의 그 도시 조직을 장악하고, 그렇게 조직 장악이 끝나고 미국 민주당을 도시화시킨 주역이에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남부 농촌 지역은 완전히 숫골이에요. 인종주의 차별이고, 북부 중부의 도시 지역은 완전히 좀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숫골과 진취 두 날개로 난다 이거예요. 이게 두 날개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짝퉁에 그 맨날 저기 뭐야 북한 편 들고 중국 편 들고 소련 편만 들다가 죽은 저 리영이가 대한민국은 한편에 소련이나 중국 두고 한편에 미국 두고 날아야 된다, 이런 황당한 두 날개죠. 그러니까 남의 걸 표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라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원래 두 날개는요, 무슨 좌우 두 날개라든지 뭐 미국과 소련 두 날개가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 얘기고요. 한쪽은 뭐냐, 미국 민주당의 원래 뿌리가 남북전쟁 때 남부 아니에요. 남부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숫골 민주당, 그걸 부르봉 민주당이라 그래요. 부르봉 민주당. 그 숫골 민주당하고 도시지역, 여기는 흑인, 유태인, 아일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즉 미국 본류를 차지하는 앵글로색슨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지역 민주당이 있다고요. 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에 소외된 자들하고 농촌을 지배하는 백인 숫골하고 이 두 날개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두 날개론이에요. 어쨌거나 이쪽 도시 날개가 완성이 돼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그게 우드로 윌슨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1912년 이제 11월, 12월 이때요. 그때 우남이 대통령을 당선시켜가지고 이제 포아탄 호텔이라고 워싱턴의 근사한 호텔에 이제 민주당 범터들 쫙 모여있는데 우남이 연설을 빵 해요. 폼납니다, 연설. 나 그냥 그 연설 그거 짧게 인용된 거 워싱턴 포스트 옛날 거 딱 보고서 저 기겁을 했어요. 첫 마디가 뭐냐. 유대인이 여러분께 예수를 줬습니다. 기독교를 줬습니다. 한국인이 동양에 기독교를 줄 것입니다요. 그때 미국 기독교들이 전부 세니까 그걸 꼬셔야 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서양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유대인이 너희한테 예수 주고 기독교 줬다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내 문장이 하도 특이해서 지금도 기억해요. The Judea people gave the Occident Jesus and Christianity예요. 그때는 이제 Jewish people이라는 옛날 100년 전이니까 Jewish people이라고 안 하고 Judea people이라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gave the Occident, 그때는 West라고 안 해요. Occident라 그래요. 서양에 Jesus and Christianity. 아, 대담해요. 대담해. 그거 오해받아서요, 매 맞아 죽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 그냥 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의 핵심이 도시 쪽, 이 도시 날개, 민주당 도시 날개 핵심이 유대인이라고 딱 짚고 그 유대인 빨아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예요. 거의 이단과 같은 얘기야. 뭐라 그러냐면 We Koreans also have Paul too. 그러니까 저 하도 희한한 말이어서, 그러니까 한국에도 바울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바울이 저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기독교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바울이 있다 그러면 이거 거의 이단과 같은 얘기거든. His name is 손정도 그런다고. 손정동가 그래. 그 양반이 누구냐면 그 3.1운동 때 배후 주동자예요. 그래서 그 상해 임정의 실제 조직가라고요. 원래 유학자 출신인데 늦깎이로 개종해가지고 목사 된 양반이에요. 그 양반 아드님이 대한민국 해군을 만들었던 손재독이라고. 그러니까 이 포아탄 호텔에 그 미국 민주당 이제 범턴들 대통령 당선 축하 모임에 딱 가서 35살짜리, 37살이죠. 37살짜리 정말 그 미국이 저 핫바리로 보는 일제의 다시 핫바리 식민지에서 온, 그러나
프린스턴에서 엄청난 논문을 쓰고 졸업해 가서 워너메이커에 돈 받아갖고 워너메이커에 돈 받고 존 머트의 존 머트랑 뜻을 통하고 존 머트 그 오른팔인 플래처 브록만을 옆에 끼고서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간신히 목숨 구해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학교 다닐 때 자기 고학 생활을 뒷배를 봐준 우드로 윌슨의 당선연에 딱 가서 첫 마디가 아니 세상에 첫 마디가 뭐예요? 저기 The Judea people gave the ox to Christianity and Jesus 그러는데 이게 살벌한 거죠. 그다음 we have Paul too. 우리한테 바울이 있다. His name is 손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인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이게 37살짜리가. 그러니까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물 아니니까요. 저 무남역에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보면 포화탄에 모여서 어쩌고 이러면 워싱턴 DC에 포화탄이라는 근사한 호텔이 있고 옛날에 거기서 정치 집회가 많이 열렸어.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그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 걸 모르면은 그 조그만 워싱턴 포스트의 옛날 기사 그거 보고서 짐작을 못 한다. 그 문맥을. 그 문맥을 좀 알아야 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해독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저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하와이로 들어가죠. 하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요. 일제가 영미랑 같이 가는 동안은 한국에 이 독립기회가 없다. 영미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데 그러면 독립기회가 참 희박하니까 이 유태인들을 보자. 유태인들을 보면 민족이 흩어져도 자기들의 문화 공동체, 민족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2000년을 기다려오니까 나라를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교포들이 천재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문화 공동체를 각각 만들고 민족 공동체를 만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챌 수 있다. 이게 그 사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미국 전국, 세계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포사회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명문 교포 학교를 만들고요. 무종파 교포 교회를 만들고요. 그걸 일궈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계열이나 이런 쪽이랑 싸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서는 두고두고 이 사람을 씹지만 그때 미국 하와이 교포사회 만드는 그 교포사회의 힘을 갖고 그 교포사회가 조금 돈 모아서 보내주니까 바로 대학 만들어진 게 인하대학교예요. 왜냐? 하와이 교포들이 인천 재물포항에서 떠났거든. 사탕수수 노동자로. 그래서 인천 하와이 그래서 인하대학교라고요. 거기서 우남 동산 끌어내자고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약간 격앙이 돼서 헛기침을 좀 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우남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교포사회를 만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성공시켜서 일으켜 세우고요.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뭔 짓을 하냐? 3.1운동의 핵심 배후 인물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성정부든 상해임정이든 그 연해주정부든 전부 그 임시정부들 서너 개가 전부 우남을 주석 대통령으로 뽑죠. 실제 배후 인물이 여기였다고요. 여기서부터 작동해가지고 국내 기독교 타고 들어오고 거기서 건너뛰어서 천도교 타고 들어가서 기독교와 천도교가 나서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당시 기독교는 숫자가 작아요. 천도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3.1운동에 죽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거나 천도교인이에요. 한 마을 전부 몰살당하거나 이러면 천도교 쪽이 많고요. 교회에 몽창 갇혀갖고 제암리 같은 데서는 학살당하고요. 안타까운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3.1운동이 세계 최초의 비폭력 독립선언운동이잖아요. 이게 모태가 돼서 인도의 간디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타고르가 시에서 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 조선을 극찬을 한 게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인도의 독립운동, 간디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 세계사적 사건이었죠.
그러고 나서 계속 학교 짓다가 학교 계속 운영하다가 이 사람은 한 10여 년씩마다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쳐요. 이제 1933년에 제네바 대첩을 하죠. 1931년이 만주 사변이거든요. 이 만주 사변에 일제가 출동을 해서 이제 잔인하게 막 여러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이에요. 국제연맹에서 영국인한테 그 조사 보고서를 내라 그래요. 그래서 리튼 보고서인가 그런데 리튼 보고서에 드라이하죠. 그냥 외교적인 보고서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 했다. 우남이는요. 여기 제네바를 가요. 잠깐만. 근데 요 전에 우남이 전부 밀항이나 뭐 이런 거래. 우남은요. 아까 여기서 그 YMCA 그 운동하고 나서 백오인 사건 나고 갈 때만 아마 일본에서 발행해 준 증명을 갖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1921년인가 그 3.1운동 2년 후에 중국에 있는 상해임정이 하도 속썩이니까 중국으로 한번 간다고요. 그때 밀항에서 가요. 중국인 하와이에 중국인 노동자 중에 숨진 사람들을 시체를 염을 해가지고 방부 처리해서 관짝에 넣어갖고 중국으로 실어내거든요. 그 관 사이에 누워갖고 간다고요. 그때 지은 한시가 기막혀요. 그 관 사이에 누워서 그 중국으로 밀항할 때. 그래서 상해 밀항에서 가서 상해임정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또 밀항에 갔고 필리핀으로 와서 오는데 필리핀 총독이랑 친구야. 그게 메가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더글라스 메가더는 우남이 아버지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필리핀 총독할 때부터 친구라니까요. 메가더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더글라스 메가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른. 거의 작은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가 메가더의 그림 안 띄워놨지만 이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와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커넥션과 영향력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남이 자 보세요. 그러면 33년에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대첩을 일으킨다고요. 아까 그 리튼 보고서는 그냥 외교 문서지만 우남은 무슨 짓을 했냐. 그 책도 발굴했죠. 거기에 이제 조그만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 그러니까 제목만 전해있던 책인데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는 영어 문서예요. 근데 거기에 그 신문 쪼가리들 다 인용해가지고 그냥 수십 개를 인용해서 만주에서 일제가 저지른 무참한 사건들 케이스를 쫙 하면서 일제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더라고 딱 만든 거예요. 그 팜플렛을 그 소책자를 갖다가 그냥 수백 권 수천 권을 인쇄해서 매일 국제연맹 그 앞에서 제네바에서 뿌린 거예요. 그래갖고 표결이 붙었는데 그 리튼 보고서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 반대표 딱 하나 나오고 나머지 다 찬성해요. 반대표는 쪽팔리게 일본 사람만 던졌어요. 자기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쪽팔려서 1933년 이게 2월인가 3월에 일제가 나 안 해. 그리고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네바 대첩이죠. 일제 탈퇴했다니까요. 일제를 규탄하는, 제가 그때 표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예를 들면 48대 1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실상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일제를 규탄한 거죠. 그 일은 일제 자신이고 일본 자신이고. 이게 제네바 대첩이에요.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표결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남이 그 머리가 좋잖아요. 그 팜플렛 만들어서 그 소책자 만들어서 계속 뿌린 거예요. 회의장 신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제네바를 취재하던 뭐 파리 신문, 런던 신문, 스위스 신문, 미국 신문이 그냥 계속 우남 사진이랑 해서 대서특필한 거야. 계속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론이 딱 그렇게 잡히니까 모든 다른 국가들이 일제 보고 너희 나쁜 놈!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니까 이렇게 탈퇴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제네바 대첩이죠. 우남에. 자, 이 와중에 이제 여자를 낚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문에 나니까 이렇게 이쁜 오스트리아 국적 여자가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이렇게 이쁜 오스트리아 국적 여자가 이게 30대 아마 초반쯤 됐을 거예요, 당시에. 그때 엄마랑 같이 제네바에 와 있었거든. 이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계속 이런 참
엄청난 동양인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뭐 신문이랑 인터뷰하는 거 보면 다 반 죽여주고 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러고 있는데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초로의 늙은이가 우남 그때 나이 거의 60이에요. 1933년이니까 그러니까 만으로 58 아니에요. 저 건너편은 그 테이블에서 밥을 조금 우남이 돈이 없으니까 마음껏 못 먹어요. 이 사람이 조그맣게 초라하게 먹으니까 이제 아는 척을 해서 이제 그 모녀랑 인사를 한 거야. 그 자리에서 둘이 그냥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세기의 로맨스입니다, 이건. 이 여자랑 왜 눈이 맞았을까요? 이 여자가 프란체스카 도너잖아요. 도너인데 이 도너라는 게 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둥. 이게 유태인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파시즘에서 비판적이고 당연히 일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그런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유태인이었고 유태인 이혼녀고 미모에 우남은 그 나중에 1941년 책 보세요. 전체주의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든 아니면 그게 나치즘이든 파시즘이든 일제든 이거 100%다 까부시는 그런 자유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남은 동서고금에 통달한 교양인 아니에요. 아까 그 연설 보세요. 포화탄 그 호텔에서 연설. 유태인이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그냥 한 방에 그 잘난 그 미국인들 앞에서 유태인이 너희한테 기독교와 예수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설 첫 마디가. 그래 둘이서 불꽃이 튀어요 안 튀어요? 그냥 불꽃이 뼈뼈뿅 하고 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세계의 로맨스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세계의 로맨스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걸 그 생무식한 저기 우리 깡통 좌파 애들은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여잔지 유태인인지 뭐 그것도 몰라가지고 호주댁 비하한다고 그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생각해서 야비한 거죠. 배워먹은 게 없고 마음이 시기 질투와 파괴욕에 가득 차니까 그런 야비한 짓 하는 겁니다. 그래가 제네바 대첩을 하잖아요. 이 여자와 우남이 또 맞는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여자의 첫 번째 남편이 아마 자동차 레이서였을 거예요. 그때 자동차 레이서라는 건 요즘이랑 달라요. 그 상류층 돈 많은 애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 프란체스카 도나 여자가 이렇게 딱 필이 꽂힐 때 그런 종류의 남자, 그런 시크한 남자의 필이 딱 꽂히는 그런 그 취향이었나 봐. 우남이 레이서였다는 거 모르시죠? 우남이 무지한 과속으로 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남이 한번 레이싱 해가지고 튀어버리면 경찰차가 못 쫓아와요. 무지한 과속으로 몰아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 지치지도 않고 계속 몰고. 그러니까 그게 첫 남편이랑 둘째 남편의 우남 사이에 비슷한 점은 딱 하나요. 자동차 레이서 기질. 아무튼 둘이 아주 잘 맞았고요. 이 여자, 그러니까 이제 우남의 그 다음번에 이제 모스크바 대첩이 있는데 그 얘기 해드리는 게 좋겠구나. 이게 이제 33년에 이제 제네바 대첩을 하고 우남이 이제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때 대만이죠. 장개석 쪽 라인을 통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게 장개석 라인이니까 당연히 작업을 해서 이제 모스크바에 가요. 갔는데 가자마자 그때 스탈린 치하죠. 그걸 가지고 또 우남 연구한다는 사람 뭣도 모르고 우남이 레닌을 만나러 갔다고. 레닌 죽고 없어요. 33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가는데 이 사람이 중국을 가서 소련을 들어가죠. 모스크바에 들어가자마자 그날로 쫓겨나요, 우남이. 당일에. 스탈린 정부의 외무장관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약속이 취소되고 그냥 쫄병 관리가 하나 나와서 돌아가세요 해서 아니 약속이 돼서 왔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엔 굉장히 실망하고 올 것 같죠. 우남이 그때부터 그렇게 글은 안 써놨는데 행적을 보면 기괴해요. 우선 첫째로 아마 저는 프란체스카랑 같이 여행 다녔다고 보는데 2주일 동안 우남이 평생 관광 여행한 적이 없는데 유럽을 덧토요. 뭐 그리스, 로마, 뭐 파리에서 여행을 해서 저기까지 가요. 영국까지. 그리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거든요. 2주일 동안 유럽을 휩쓸고 다녀요, 우남이. 여행을 해. 그때 처음으로
평생 처음이자 아마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관광 여행을 해요. 미국에 돌아온 다음에 더 웃겨요. 뉴욕에 돌아오자마자 중고자동차 구해갔고요. 콜로라도 덴버에 뭐 10명 정도 모여 사는 한인촌까지 다 돌아다녀요. 미국 전역을. 그 무슨 선물 맞으면 멧돼지 같아.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거 아드레날린 덩어리야.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기쁜 거야. 뭐가 기뻤냐. 우남이 그때 남긴 이 그 영어 메모들 보면 사정은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사람이 기뻐하는 게 보여요. 제 눈엔. 보세요. 소련이 자기를 쫓아냈다는 얘기는 소련이 일제와 밀월이란 얘기 아니에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소련과 일제가 관계가 좋으면 일제는 주워 먹을 거 없는 시베리아로, 일제는 그때 시베리아로 이제 침공할 거냐 중국 본토를 향해서 침공할 거냐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시베리아로 침공하기보다는 중국 본토로 침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관계도 좋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시베리아 올라가냐고 추운데 먹을 거 많고. 그러면 중국 본토로 치고 내려가는 순간 여기는 모든 열강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영미와 직방으로 충돌해요. 일제가 중일전쟁을 벌이면 그게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아서 영미랑 직방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미랑 일제가 전쟁이 붙으면 한국은 독립 가능성이 거의 99.9% 높아지죠. 그러니까 우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소련을 간 거야. 일제랑 소련 사이의 관계가 어떨까 그 냄새 맡아보려고요. 냄새 뭐 맡을 것도 없이 자기들이 냄새 다 풍겨주네. 다 풍겨준 거 아니에요. 그냥 너 간마 하고서 약속된 미팅도 안 하고 쫓아내니까 이건 관계가 보통 관계가 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관계가 깊다면 일제와 소련이 관계 깊다면 이거는 일제가 침공을 할 때 먹을 거 없는 시베리아 침공하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를 침공한다. 거의 100%. 일제가 중국 본토 침공하면 영미랑 일제가 싸울 수밖에 없다. 영미랑 일제가 싸우면 그때 한국의 독립의 기운이 온다. 이거예요. 그걸 이때 느꼈다고 제 가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이 나서 평생 해보지 않은, 나중에도 안 했어요. 우남 그런 관광여행. 평생 해보지 않은 관광여행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도 자동차 몰아서 초고속으로 몰고 다니면서 콜로라도에 무슨 덴버에 있는 한인촌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콜로라도 덴버에 한인 몇 명 살았겠냐고요. 한 10대 명 살았겠지. 거기까지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 하나 드릴게요. 자, 우남이 1920년대 초에 중국에 간 건 그렇게 밀항을 해서 중국 갔고 밀항해서 필리핀 와가지고 귀국했어요. 근데 여기는 뻐젓하게 제네바는 전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우남이 퀴즈. 중국 여권을 갖고 다녔다. 일본 여권을 갖고 다녔다. 아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다녔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미 아까 힌트 드렸거든요. 우남 평생 무국적자예요. 아니 그럼 무국적자가 어떻게 해외여행을 하냐고. 패스포트가 없는데. 제가 말이죠. 평생의 꿈이 뭡니까? 제 로또 꿈이. 그 얘기 해드릴게요. 우남의 패스포트가 자기가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샘플 하나 가짜로 만들어서 팔을까 그래. 백모가 만든 우남 패스포트. 다 이렇게 A4 용지 한 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행.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패스포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사문서잖아. 사문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다가 위 사람은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뭐 일본과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신원을 보증하면서 미 국무장관 도장, 미 국무장관 좀 확실하고 누구였더라 또 말하자 미 상원 무슨 위원장 도장, 하원 무슨 위원장 도장 줄줄이 도장 받아서 그걸로 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쪽 세관에서 하도 이상해서 기념사진도 찍고요. 저쪽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러니까 도착하는 나라에 스위스 이미그레이션에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독일을 거쳐서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 뭐 저기 뭐 함부르크 이미그레이션에서 아니
그렇게 패스포트를 만들어 갖고 다녔어요. 이거를 우남이 귀국한 다음에 뉴욕에서 누군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우남은 그 자기 그 기록에 비망록에 나와요. 영어로 쓴 비망록에. 일본 간첩이 훔쳐간 것 같다. 저의 로망이요. 그거 훔쳐가서 지금 어딘가에 수장에 있는 우리 일본 분들이든 누군지 제발 저한테 기증 좀 해주세요. 저 그 기증 받아서 한번 옥션에 붙여서 저 한 몇십억 좀 벌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패스포트를 자기 손으로 사문서로 만들어서 미 국무장관과 미국의 범털 정치인들의 보증 도장을 받아서 다닌 사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급의 인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상상 초절인 거예요. 이 사람 미국 시민권 딴 적 없어요. 미국 시민권을 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무국적자였다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나의 국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나의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김구요? 아마 패스포트 일본 거랑 중국 거 둘 중 가지고 있었을걸요. 안도산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래서 나는 안도산이 미국 올 때 밀항으로 왔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은 패스포트가 없었어요. 패스포트가 없었어요. 니체가 패스포트가 없었어요. 니체가 말년에 무국적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무국적자인데 법률적으로는 무국적자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Republic of Korea citizen이에요. 아무도 안 인정해주는 Republic of Korea citizen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로 패스포트 만들어서 보증도장, 보증사인 미 국무장관 거, 미국 범털 정치인 거 다 받아갖고 유럽을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그거 들고서 소련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들고. 그러니까 소련이 못 잡아 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유태인 여자를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는 한 번도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 없죠. 이 사람 하나 빼고는. 이게 1941년도 여름에 나왔죠. Japan Inside Out. 저는 일본을 벗기다 하는데 뭐 일본 내막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엊그저께 지금 비봉에서 나온 게 제일 판본이 좋아요. 지금 비봉 출판사 판본 권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뭐죠 저기 독립정신 이것도 마찬가지. 비봉 출판사 거 쓰세요. 아마 일본 내막기라고 될 텐데 이게 전 세계에서 책으로는 최초로 전체주의를 해부한 책이에요. 일본 케이스를 들고. 이 책이 뭐냐면 야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평화에 취해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프레임에 갇혀서 개돼지가 돼 있다 사람들이. 특히 미국. 그때는 이제 41년이니까 그 개돼지 하다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을 당했고 미국은 계속 개돼지 상태예요. 1939년부터 유럽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37년부터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국인들은 전쟁하기 싫어서 가만히 개돼지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유럽 가서 싸우지도 않았고 중국 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 두고 너희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개돼지가 돼 있다. 이 책이 그거예요. 그런데 전체주의라는 건 온 국민 전체를 전쟁기계, 워머신으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저 워머신이 너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만간에 저 워머신이 저 전쟁기계가 너희를 전쟁으로 덮칠 거다. 그때 너희는 전쟁을 하게 된다. 그때 일제를 상대로 전쟁할 때 내 말 잘 들어 잊지 마. 한국을 중히 여겨 한반도를. 그리고 한반도를 독립시켜줘. 그 책이에요 이게. 그걸 논리적으로 쫙 푸른 책입니다.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누가 써줬냐면 펄벅이 써줬어요. 그 대지라는 쓴 저기 유명한 영국 여류 소설가 중국 통이죠. 중국에서 오래 살은 펄벅이 쓰면서 이 책은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썼어요. 이 책 나온 지 6개월 만에 일제가 진주만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간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일제의 국민 심리를 분석을 해놔가지고 태평양 전선에 참여하는 미군들의 필독서가 돼요.
상대방의 도대체 어떤 심리의 이 인간들인가를 알아야 되죠. 왜 옥쇄를 하냐, 왜 할복 자살을 하고, 왜 항복을 안 하고, 왜 그냥 다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실탄도 떨어져 식량도 떨어져 하는데 왜 자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를 보면.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이제 화면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 재팬 인사이드를 갖고 이제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남이 이제 평생 처음으로 자기 돈을 벌어요. 이 사람이 깨끗하니까 뭐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자기 후원자고 그래도 지 돈 챙긴 적이 없다고 우남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 근데 이때 좀 돈을 만져요. 그 돈을 만지니까 이 책 낼 때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 이쁜 마누라가 프란치스카 여사가 손가락에 피멍이 들도록 타이프를 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책 인세 받은 거 갖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코트를 사줘요. 우남이. 그래 그 코트가 지금도 보관돼 있어요. 이 화장에 가면.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아까 메가더는 여기 사진도 안 나왔지만 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어마어마한 건물들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건물들을 얘기해봐야 자, 우남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람. 록펠러급의 부호, 원화메이커. 미국 시민운동의 아버지이자 미국에서 그 YMCA 운동을 일으켰고 나중에 저거를 받은 사람. 저기 뭐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존 머트. 우남의 조직 운동이 뭔가를 가르쳐 준 사람이고 우남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전국 조직을 장악하게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그다음 미국 대통령이자 원래부터 총장 시절부터 우남의 뒷배를 봐줬고 백오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그 얘기 안 했죠. 아까 백오인 사건 그렇게 해서 미국 압력 가해서 2심에서 다 풀려나요. 서너 명 남기고. 1심에서 사람 고문당해서 서너 명 죽을 정도고 거의 대부분이 유죄였고 중형, 뭐 무기징역 10년, 9년 이런데 2심에서 한 서너 명 5, 6년 받고 나머지는 다 풀려나요. 그때 아까 그 포아탄 호텔에서 우남이 그렇게 잡아 흔들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당신들 서양에 예수와 기독교를 줬다고 그냥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 다 나서가지고 일본 압력 넣어가지고 다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사람. 아까 메가더 아버지. 뭐, 우남의 참 지도교수는 뭐 했냐고요? 이 우드로 윌슨이 유대인 덕에 대통령 됐잖아요. 유대인한테 한 상 차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저거 만들어줬잖아요. 미국 연방은행. 그거 사기업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주예요. 미국 연방은행이 FRB가 사기업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미국은 원래 그전에도 연방은행 한 2번 있었는데 이게 뭐 우드로 윌슨이 별다른 일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연방은행들도 전부 사기업한테 연방은행 면허를 준 거예요. 이 경우도 지금 연방은행도 그거예요. 사기업한테 연방은행 면허를 준 거예요. FRB가. 그 사기업입니다. 소유 구조는. 근데 그 미국 연방은행의 전국에 지부를 한 서너 개 뒀는데 서부지부 총괄대장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게 우남의 지도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남이 그런 급이에요. 미국 서부지부, 연방은행 지부가 전국에 그 당시에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동부, 서부, 뭐 중부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연방은행의 3분의 1을 관리하는 거 서부 전체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저 위에 뉴멕시코에서부터 저 위에 오레곤, 뭐 워싱턴까지 그걸 다 관리하는 그 서부를 총괄 관리하는 그 연방은행 지부장, 지사장 그 사람이 우남 지도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남이 이게 어느 정도 범털들과 직결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남 같은 사람 보고 CIA 무슨 뭐 미국 무슨 첩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CIA 그 국장 와서 우남 구두나 닦으면 다행이지. 그 정도 되니까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우남이랑 저 한미동맹 그 협상하다가 저 개새끼 그러고서 방에서 튀어나갔잖아요. 선 오브 비치라 그러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왜 그러냐. 지는 우남 앞에서 놀아보니까 얼라거든. 지가 하늘같이 모시는 선배, 지가 하늘같이 모시는 지도자들이 다 우남의 친구거나 뭐 우남이랑 같이 놀았던 세대고 이러니까 말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먹히니까 화내고서 저거 어떻게 밟아 죽일 수도 없고 협박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저기 뭐야 또 어디서 이사 간 데서 막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 아이크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전화 막 수시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협상하다 화나니까 저 개새끼 써너브 비치라고 하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아이젠하워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입에서 협상으로 쥐어 틀어가지고 그 입에서 얘 씨발 개새끼 이 소리 나오게 만든 대통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그 소리가 나오냐고요. 죄송합니다. 삐음 처리 안 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한 말이니까 저는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이고 이 사람이 쓴 두 개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이 책, 미국 베스트셀러,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맡기고 다른 하나는 이 책, 한국의 독립정신을 규정한 독립정신이에요. 40년 동안 한국의 베스트셀러였고요. 지하 출판으로. 우남이 쓴 박사학위 논문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거의 예언하다시피 한 논문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이 많죠? 아까 이 편자 신드롬, 천년의 잠에서부터 깨어났잖아요. 이걸 흔들어 깨운 거인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엊그저께도 집회 갔는데 이런 세상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더 계속될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세상 걱정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나 탄핵 정부 때부터 했대. 줄곧.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2년 된 거예요. 1년 반. 그래서 내가 우남이요. 만민공동회 때 1898년경부터 뛰어갔고요. 한 50년 뛰니까 나라 만들어졌네요. 48년에. 그리고 바로 또 6.25가 꺼냈고요. 제가 보기 선생님 앞으로 이제 한 1년 반 하셨으니까 한 46년 더 하세요. 이미 1898년에 운동의 지도자였고요. 독립정신이 나온 1904년에 족탈불급의 사상의 지도자였고요. YMCA 운동을 일으킨 1910년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맥의 족탈불급의 1인자가 됐고요. 1920년경, 25년경 하와이 교민사회를 완전히 묶어 세웠을 때 대한민국 교민운동의 불후의 기념비를 세운 거고요. 1933년에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대첩을 일으켰고요. 1941년에 미국 베스트셀러가 된 세계 최초, 책으로서는 세계 최초예요. 칼럼은 많았지만 책으로서 세계 최초인 전체주의 비판서를 일본 케이스를 중심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거인의 뒤따라갈 것도 없어요. 이 거인의 행적을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 앞가림하는데 충분해요. 이런 거인이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였다는 것 자체를 묵살하고 뭉개고 무시하고 침뱉고 이런 쌍스러운 작태를 생각하시면 그 거인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요즘 시국에서 겪는 좌절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